반갑습니다.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그 목걸이는 30년 동안 장미목 상자 안에 오래된 나무장 농바닥에 녹슨 동줄로 잠가 두었습니다. 제 이름은 경숙이고 올해 67살입니다. 부천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재현은 결혼한 지 6년이 되어 아내와 함께 서울특별시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고향에 남아 정원을 가꾸고 매달 보름마다 남편 제사를 지냅니다. 그 목걸이는 시어머니 순자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건 비싸서 귀한 게 아니라 가장 힘든 때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상징이기에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 서연이가 성숙해지면 물려주겠다. 그런데 2달 전 서연이가 밤 8시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누가 엿들을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목걸이 하루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왜 빌리려니? 라고 물었습니다. 동생 결혼식이라 기념으로 사진 찍으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목걸이 엄마가 아주 소중히 간직한 거 알지? 금이라서가 아니라 내 할머니의 추억이야. 알아요. 그래서 허락받으려고 전화했어요. 엄마한테 숨기는 일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비단 손수건에 싸서 다음날 아침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져갔습니다. 직접 손에 쥐어주며 거듭 당부했습니다. 내 말고는 아무도 보관하지 마라.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연신 끄덕였고 눈빛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마 동생 결혼식 준비로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처음으로 목걸이를 제 손에서 내보낸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목걸이 하고 어땠니?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잃어버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도 뚝 떨어졌습니다. 잃어버렸다니? 어디서? 언제? 호텔에서 옷 갈아입을 때 책상 위에 두었는데 다시 가보니 없었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목걸이, 단 하루 빌려줬는데 잃어버리다니. 저는 화도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들 재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그건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면 되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만들 수 없는 것도 있단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빈 목재 상자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없던 시절 시어머니께서 그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겼다가 다시 찾아오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걸이는 자부심이자 세 세대 여성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중구의 오래된 금은방 시장으로 갔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목걸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런 목걸이 파는 사람 있었나요? 주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30대쯤 예쁘고 옷 잘 입은 여자가 똑같은 목걸이를 팔았어요. 이런 잠금장치 목걸이는 잘 안 나오거든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CCTV 영상 있나요? 있긴 한데 일주일만 보관해요. 그날이 금요일이면 이미 지워졌을 거예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약간 불안한 얼굴로 왔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사실 가짜야. 서연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시험하려고 가짜 목걸이를 준 거야? 진짜는 아직 가지고 있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끊었지만 화면에 3번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는 걸 저는 이미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일이 이제 시작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도 안 되어 눈을 떴습니다. 밤새 폭우가 내렸고 창문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뜨거운 차를 따라 침대 옆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습니다. 집어들고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99통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빠르게 확인했더니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에 모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문자도 가득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전원을 꺼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서연이 완전히 당황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들통났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매달리거나 달래려 하다가 결국엔 모든 흔적을 지우는 겁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건에 진짜 목걸이를 곱게 싸서 아직도 작은 상자에 담아 나무괴 바닥에 숨겨둔 채 주머니에 넣고 절에 갔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저는 속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벌을 주세요. 하지만 며느리가 정을 이익과 바꾼다면 세상이 가르치기 전에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점심이 훌쩍 지나서야 절에서 나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재현이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 꺼놨어요? 계속 전화했는데. 서연이가 아침 내내 울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말로 하세요. 겁주지 말고.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집에 들어가 36살이 되어도 옳고 그름을 모르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애는 들킬까봐 우는 거지.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야. 재현아. 재현이는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애가 목걸이 판 거 알고 있었니? 재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저는 어제 겨우 받아온 금은방 CCTV 사진을 서랍에서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서연이 서명하며 목걸이를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얼굴을 드러내며 말했다. 엄마, 엄마는 어디서 났어요? 엄마가 찾아봤지.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털썩 앉았다. 나는 차를 따라 아들 앞에 놓았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건 엄마가 막지 않아. 하지만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재현이 머리를 감쌌다. 엄마, 혹시 그녀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힘들다고 해서 신뢰를 배신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차가 대문 앞에 멈췄다. 서연이 나타났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으며 손에는 가방을 안고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엄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의자 뒤에 서서 정원 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팔아버린 그 목걸이 얼마에 팔았니? 서연이 작게 말했다. 1600만 원이요. 그게 원래 얼마짜리인지 아니? 모르겠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목걸이는 엄마가 이미 말했잖니. 가짜야. 내가 팔아본 건 내가 그 다음에 뭘 할지 보려고 그랬던 거야. 넌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내가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전화해서 빌었지. 마치 예전에 엄마를 해쳤던 사람처럼. 서연이 떨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 돈이 필요했어요. 제 여동생이 빚을 졌어요. 내 동생이냐, 아니면 너냐?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현이 방에서 나와 멍한 얼굴로 말했다. 서연, 솔직히 말해. 목걸이 판 거 누구 때문이야?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대학 때 알던 옛 친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급하게 돈을 빌렸다가 협박당했는데 제가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났다. 옛 친구라는 말이 재현의 가슴을 내리쳤다. 옛 친구? 그런데 남편 집 물건을 몰래 팔아? 재현이 소리쳤다.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크게 울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들킬 줄은 몰랐어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젠 화도 나지 않고 오직 무감각함만 남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진짜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이게 진짜야. 엄마는 한 번도 밖에 내보낸 적 없어. 서연이 고개를 들었고 눈이 눈물로 흐려졌다. 그럼 엄마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처음 거짓말했을 때부터 다 알았지.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현이 벽에 주먹을 쳤고 피가 뚝뚝 흘렀다. 너, 내가 내 신뢰를 죽였다는 거 알아? 서연이 울부짖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가 절대 모를 거라 생각했어. 나는 일어나 천천히 베란다로 나갔다. 내가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니? 엄마가 내게 빌려준 건 내가 무엇을 지킬지 보려고 한 거야. 목걸이냐, 아니면 너의 진심이냐. 엄마, 제발, 저를 집에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나는 멈췄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걱정 마라. 엄마는 내쫓지 않아. 하지만 앞으로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마당으로 곧장 걸어 나갔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재현은 밥도 말도 끊고 출근했다가 곧장 방에 들어갔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집을 치우고 손주를 돌봤지만 아무도 나에게 한마디 묻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해주길 바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길 바랐다. 사흘 뒤 나는 진짜 목걸이를 다른 금은방에 가져가 감정을 부탁했다. 주인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목걸이 귀하네요. 순금에 오래된 거예요. 잘 보관하세요. 요즘은 구하기 힘들어요. 나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마음이 가라앉았다. 가게를 막 나서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어머니 맞으시죠?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맞는데 누구세요?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목걸이가 가짜라고 하셨죠? 난 못 믿겠네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그 목걸이를 들고 있는데 진짜라는 걸 알아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웃었다.
그럼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서 목걸이 받은 사람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내가 도와줄 건 내 자식에게서 떨어져 달라는 것뿐이야. 돈을 달라고 전화한 건가?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당신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죠.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예를 들면? 옛날 사진, 문자, 거래 내역. 남편이 알면 집에서 쫓겨날 만큼 충분해요. 그녀를 해치고 싶진 않지만 돈이 필요해요. 이해하시죠?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얼어붙었다. 얼마? 2억 원. 나는 크게 웃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나만이 조용했다. 잘못 걸었네요. 나는 그 애의 친엄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잘 알겠네요. 여자들끼리 뭐 숨길 게 있겠어요? 그게 2억 값어치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침묵을 사려 한다면 한 푼도 안 돼. 노인네, 똑똑한 척 하지 마요. 나이 들었어도 바보는 아니야.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끝까지 해볼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휴대폰을 켜서 상호에게 연락했다. 남편의 예친구로 지금은 경비 겸 사설 경호 일을 한다. 현우 형사 번호 아직 갖고 있어? 있지. 근데 왜? 누가 내 며느리를 협박하네. 신상 좀 알아봐줘. 번호 보내. 내가 알아볼게. 나는 그 번호를 상호에게 보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분 뒤 상호가 다시 전화했다. 동욱이라는 놈이야. 예전에 인터넷 사기로 잡혔다가 출소한 지 2년 됐고 지금은 사채에 쫓기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녀석에게 전해줘. 3일 안에 끊지 않으면 내가 그 녀석 전과 기록을 예전 있던 곳에 보낼 거라고. 내가 그 교도소 소장하고도 안다. 우리는 늙었지만 당하고만 있진 않는다. 상호가 크게 웃었다. 경숙 씨, 여전하시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눈은 여전히 빨갰다. 엄마, 엄마 전화기 소리 들었어요. 그 사람이 맞죠? 나는 놀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 맞아. 그리고 엄마도 협박했어.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예전엔 그냥 아는 사이였는데 동생 결혼식 이후에 연락 와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해서 이 가족의 신뢰를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니?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엄마,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는 말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스스로 말해야 해. 나는 감히 말하지 못해. 만약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번 말하면 모든 기회는 사라질 거야. 나는 일어나서 한마디만 더 했다. 내가 너에게 하루를 줄게. 말하지 않으면 스스로 결과를 알 거야. 그날 밤 나는 여전히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일이 더 큰 대립의 서막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로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한 번도 진심으로 서로를 믿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침 일찍 나는 평소처럼 차를 끓였다. 하늘은 흐리고
회색 구름이 몰려왔다. 마치 하늘도 오늘 우리 집에 폭풍이 올 것을 아는 듯했다. 재현은 아직 자고 있었고 서연은 나보다 먼저 일어났지만 소파에 조용히 앉아 다크서클이 진 눈으로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 한 잔을 따라 그녀 앞에 놓았다. 마셔라. 그리고 말해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실부터. 서연은 떨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동욱 오빠를 대학 때 알게 됐어요. 깊이 사랑했던 건 아니고 몇 달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조폭에게 빚을 졌다면서요. 불쌍해서 한 번만 도와주자고 생각했어요. 그가 1,000,000원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 돈이 없어서 엄마의 목걸이가 생각났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왜 나중에 목걸이를 돌려주지 않았니?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다시 찾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사라졌어요. 엄마가 물으셨을 때 너무 당황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 엄마가 알까 봐 더 무서웠어요. 엄마가 목걸이가 가짜라고 말했을 때야 엄마가 다 알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늦게 알았구나. 바로 그때 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재현이 피곤한 얼굴로 나왔다. 그는 나와 서연이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서연은 손을 꽉 쥐고 갑자기 고개를 돌려 말했다. 재현, 나 할 말이 있어. 재현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해. 그 목걸이 내가 판 거야. 잃어버린 게 아니야. 옛 남자친구를 도와주려고 팔았어. 집안의 공기가 마치 그릇이 바닥에 내던져진 듯 깨졌다. 재현은 멍하니 있었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 관찰만 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당신이 용서하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아. 하지만 더는 당신에게 숨기고 싶지 않아. 1분, 2분, 3분이 흘렀다. 마침내 재현이 벌떡 일어나 벽을 주먹으로 쳤다. 이번엔 피가 많이 났다. 너 나를 바보로 아냐? 아니야. 나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너무 당황했어. 너는 엄마를 배신했고, 나를 배신했고, 우리 가족 앞에서 내 체면을 구겼어. 이제 뭘 더 바랄 게 있냐? 서연은 엉엉 울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여전히 가만히 있었다. 재현. 왜요, 엄마? 진정해라. 해결해. 뭘 해결해요? 엄마는 이런 사람을 집에 더 두고 싶으세요? 나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왜냐하면 솔직하게 고백했으니까. 잘못하고도 숨기는 사람들보다 낫다. 재현은 나를 바라보며 눈이 빨개졌다. 엄마는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한다는 건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남겨두는 건 그 애 때문이 아니라 아이 때문이야. 집안은 조용해졌다. 천장 선풍기 소리만 들렸다. 오후에 나는 시장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상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경숙 누나, 동욱이 도망쳤어. 목걸이 팔아서 2,000,000원 넘게 챙겼다더라. 다른 사람들도 속였고 경찰이 다시 수배령 내렸대.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한 번 피했다고 계속 피할 수는 없지.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렸다. 시금치국, 생선조림,
파 계란 부침. 재현은 밥상을 바라만 보고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나 배고프지 않아. 나는 한마디만 했다. 오늘 밥 안 먹으면 내일은 내 밥그릇도 치울 거야. 그는 놀란 듯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진심이야. 화낼 권리는 있지만 아내가 힘들 때 버릴 권리는 없어. 정말 떠나고 싶으면 지금 떠나. 망설이지 말고. 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식사 내내 얼굴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손을 떨면서도 남편에게 생선을 집어주는 걸 봤다. 정리를 마치고 나는 서연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여기. 친엄마에게 전화해. 며칠 집에 오시라고 해. 엄마, 전화해. 내가 널 잘 키운 사람 앞에서 내가 한 일을 다 말할 수 있는지 보자. 서연은 나를 바라봤다. 눈이 촉촉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화할게요. 그 순간 나는 첫 번째 폭풍이 지나갔음을 알았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점심, 내가 제단을 닦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이 일어나 내게 한번 허락을 구하듯 쳐다보고 뛰어나갔다. 문 앞에는 서연의 친엄마 영숙이 있었다. 작고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를 높이 틀어 올렸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안을 둘러보며 하나하나 살폈다. 잘 지내니? 요즘 전화가 뜸해서 엄마가 걱정했어.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빴어요. 나는 안에서 나와 적당히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경숙 씨. 이번에 온 건 그냥 딸, 손주가 보고 싶어서지. 별일은 없어요. 나는 의자를 끌어 그녀를 앉히고 서연에게 차를 끓이라고 했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재현도 인사하고 가장 먼 의자에 앉았다. 셋이 가만히 앉아 차 따르는 소리만 또렷했다. 잠시 후 영숙이 딸을 바라보며 찡그렸다. 요즘 왜 이렇게 말랐니? 눈밑도 시커멓고 무슨 일 있니?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찻잔을 살짝 내려놓았다. 영숙 씨, 여기까지 오셨으니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어요. 영숙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봤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숨을 크게 쉬고 천천히 말했다. 요즘 서연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큰일을 저질렀고 가족에게 막 고백했어요. 무슨 일이요? 제 갑오 목걸이를 팔아서 다른 남자를 도와줬어요. 옛 애인이에요. 영숙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연을 돌아봤다. 정말이니?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네, 엄마. 죄송해요. 세상에. 미쳤니, 서연아? 시댁에 그러고 엄마한테도 그러니? 세상에.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더 이상 혼내지 마세요. 저도 충분히 혼냈어요. 그냥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지금 따님이 경계선 위에 서 있다는 거요. 만약 언니가 그 아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부드럽게 말해요. 하지만 또다시 혼내면 그 아이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영숙은 말없이 있다가 잠시 후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봤다. 언니, 아직 그 아이를 집에 두고 있어요? 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정말 감사해요. 재현이 진심으로 감사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언니 딸이 결과를 마주할 용기만 있으면 돼요. 오후에 영숙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남겼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나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뒤따라오며 눈이 빨갰다. 엄마, 고마워요. 오늘 엄마가 없었으면 친엄마가 날 데려갔을 거예요. 나는 돌아서서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가 없었으면 넌 돌아갈 집도 없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재현이 혼자 베란다에 나가 앉았다.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만들어 옆에 놓았다. 모자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배신당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서 힘든 거니, 아니면 내가 아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돼서 힘든 거니? 재현이 쓴웃음을 지었다. 둘 다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알고 있잖니. 단지 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재현이 슬픈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는 내가 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믿지 않았다면 오늘 부엌에 앉게 두지 않았겠지. 재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적어도 내 아들이 현실을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진관에 들렀다. 돌아오는 길에 골목 입구의 작은 복사집에 들렀다. 여전히 문서나 사진을 인쇄해주는 곳이었다. 이거 좀 인쇄해주세요. 크게, 선명하게요. 점원이 내 휴대폰을 받아 사진을 봤다. 금은방 CCTV에서 캡처한 사진, 서연이 서명하고 목걸이를 앞에 둔 모습이 선명했다. 직원이 물었다. 몇 장 인쇄할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 장이면 돼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신뢰를 잃었던 순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나는 집에 돌아와 사진을 봉투에 넣고 제사상 서랍에 넣었다. 아무도 몰랐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재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로 돌아가서 날씨가 갠 직후 집 전화로 전화가 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경숙 씨 맞죠? 네, 말씀하세요. 저는 중구의 황흥 금은방입니다. 며칠 전 목걸이 때문에 오셨죠? 지금 바로 오시는 게 좋겠어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죠? 오시면 압니다. 누가 방금 다녀갔는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재현이나 서연에게 아무 말도 못한 채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갔다. 전에 갔던 바로 그 금은방이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가게 안 깊숙이 안내했다. 지난번 사진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왜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영상을 보여줬다. 서연이 키가 크고 흰 셔츠에 모자를 쓴 낯선 남자 옆에 서 있었다. 서연이 목걸이를 남자에게 건네고 남자는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서류에 서명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남자를 가리켰다. 오늘 이 남자가 다시 와서 목걸이 아직 있냐고 물었어요. 약혼녀가 준 건데 실수로 팔았다고 하더군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름이 뭐래요? 박성진이라고 서명했어요. 하지만 가명 같아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이랑 지난번 CCTV 영상을 인수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따로 저장해뒀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인쇄물을 받아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다. 오는 길에 상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성진, 가명, 서연과 관련 있음. 확인 가능? 10분도 안 돼서 삼촌이 전화했다. 동욱이야. 본명은 트란 현우 동욱. 사기 전과 있고 도박 비대 쫓기고 있음. 다른 공갈 사건으로 감시 중, 잡으라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잡아. 이번엔 내 며느리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싶어. 상호가 조용히 웃었다. 알겠어. 우리 팀 현우한테 연락할게. 저녁이 되어 나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상을 차렸다.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서연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노는 아이만 바라봤다. 그날 밤 재현이 방에 올라가자 나는 서연을 불렀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올려다봤다. 네, 말씀하세요. 나는 사진 뭉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전 사진과 새 사진. 서연이 동욱과 함께 있는 두 번의 사진이었다. 할 말 있어?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이 목걸이를 팔 줄 몰랐어요. 며칠만 맡긴다고 했어요. 곧 돌려준다고. 내가 구남친이라 했지만 사진 속 너희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 내 눈빛 좀 봐. 아내가 옛 남자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서연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내일 그 사람 잡힐 거야. 이미 부탁해뒀어.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엄마,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 안 하면 또 올 거니까. 다음엔 목걸이만 잃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서연이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엄마, 경찰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설득해서 떠나게 할게요. 제발요. 안 돼, 이제 내 개인 문제가 아니야. 그자가 나한테 협박 전화까지 했어. 사진 뿌린다고, 우리 집 망치겠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공범이나 다름없지.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일어나 서연을 내려다봤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감당해야 해. 하지만 내일부터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상호가 문자를 보냈다. 동욱, 도시 떠나려다 건거. 진술 다 했어. 내 며느리 이름도 나왔지만 더 깊게 연루되지 않게 내가 처리할게. 나는 한숨을 돌렸다. 어쨌든 아직 구할 수 있어. 저녁에 재현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내가 헌 옷을 꿰매고 있는 걸 보고 물었다. 엄마, 오늘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편안해 보여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있지. 아주 큰 일이 곧 끝나려 해. 하지만 내가 정말 듣고 싶을 때만 얘기해 줄게. 판단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면?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 그냥 놔두세요. 내가 준비되면 물어볼게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틀 뒤 내가 뒷마당에서 우비를 널고 있는데 거실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그냥 사과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 재현의 목소리였다.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냥 우리 가족이 깨지지 않았으면 해서. 가족? 내가 이걸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불러? 나한테 숨기고 몰래 행동하고 그 놈이랑 다시 만났잖아. 나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서연이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재현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주먹을 쥐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재현아. 엄마가 금지할게. 재현이 나를 향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엄마도 봤잖아요. 한 번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일어나, 무릎 꿇지 마. 엄마는 내가 굴욕을 참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 내가 잘못했지만 비굴하지는 않아. 서연은 일어나지 않고 울면서 부은 눈으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이 집을 떠나고 싶어. 재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떠나? 할 용기는 있었으면서 책임질 용기는 없어? 나는 탁자를 세게 쳤다. 재현아. 다시 한 번 말한다. 내가 아내를 지키고 싶다면 폭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해. 나 때리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화내는 게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화를 제어하지 못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둘 다 침묵했다. 나는 앉아서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놓고 싶으면 엄마가 막지 않아. 하지만 기억해둬라. 사랑은 배신할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침묵을 선택할 때, 용서 대신 침묵을 택할 때 사라지는 거야. 재현이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서연을 향해 말했다. 왜 내가 가장 화나는지 알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그 목걸이 때문이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만큼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더 화가 나.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당신이 용서하지 않을까봐 무서웠어. 넌 나에게 용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차를 따라 아들 앞에 내려놓았다. 내 말이 맞아.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 엄마가 내게 기회를 줄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만약 그녀를 모든 걸 잃는다면 내가 견딜 수 있겠니? 재현이 고개를 숙이고 손이 떨렸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정리했다. 하지만 손주방에 죽을 들고 올라갔을 때 서연이 구석에 혼자 앉아 휴대폰으로 옛 사진을 넘기고 있었다. 나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가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는 걸 지켜봤다. 신혼 때,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아이를 안고 있을 때의 사진들. 밤이 되자 재현이 마당에 앉아 검은 커피를 들고 있었다. 나는 옆에 의자를 끌고 앉았다. 엄마, 생각해봤어요. 쫓아내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수는 없어요. 바로 용서할 필요 없어.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돼. 무서워요. 나 약한 것 같아요, 엄마. 약한 건 분노가 이성을 대신하게 두는 거야. 지금은 엄마가 본 어느 때보다 내가 강해. 그가 나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는 그 사람이 아직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엄마 생각엔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 나는 일어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더 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야. 과거를 내려놓고 앞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내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서연이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엄마, 저 일하러 다시 나가도 될까요? 나는 올려다봤다. 확실해? 네, 집에서 모두의 동정을 받으며 있을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어머, 누가 널 동정해? 제가 저를 그렇게 느껴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잘 됐다.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내가 조금 더 성장했다는 뜻이야.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일하러 가도 저녁마다 꼭 돌아올게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한테 허락받을 필요 없어. 내가 맞설 용기만 있으면 돼. 서연이 나가고 나서 나는 다시 재단을 바라봤다. 남편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당신이 나보다 더 엄격하구먼 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속삭였다. 여보, 이번엔 우리 아들을 위해 가족을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했다. 말이 많지 않고 조용히 밥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봤다. 재현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더 이상 화를 내진 않았지만 먼저 말을 건 적은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지켜봤다. 작은 표정, 찡그림, 고개 끄덕임까지. 화요일 오전 10시 정각,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35세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가 마스크를 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기 서연 씨 댁 맞나요? 맞아요. 누구세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가까이 다가왔다. 저는 X은행 직원입니다. 서연 씨가 3달 전에 트란 현우 동욱이라는 분의 대출을 보증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번 연락을 드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오늘 담보자산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침착하게 물었다. 담보자산이 뭐죠? 서연 씨 명의의 아파트 한 채입니다. 서연 씨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서 저희가 기다려왔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칠만 더 기다려줄 수 있나요? 네, 2주 안에 답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의자에 털썩 앉으니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알고 보니 서연은 목걸이만 판 게 아니라 집까지 담보로 동욱의 대출을 보증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밥을 하고 상을 차렸다. 재현이 퇴근해 들어와 내가 침울한 걸 보고 물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지만 이 집에는 곧 돌아올 곳이 없어질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재현이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딸에게 밥을 떠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4명의 아파트가 은행에서 압류 명령을 받았단다. 서연의 손에 쥔 젓가락이 탁자 위로 떨어졌다. 내 손녀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조용히 해. 엄마가 말 좀 하자. 나는 재현을 바라봤다. 서연이가 동욱이 보증을 섰는데 그 녀석이 지금 잡혀갔단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빚을 갚아야 해. 재현이 벌떡 일어나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넌 또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걸 알았으니까. 맞아. 난 용서 못해. 내가 손바닥으로 탁자를 3개 쳤다.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다. 이제 그만해. 나는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다. 엄마는 참아왔고, 아들은 약하고, 며느리는 어리석다. 이제 집도 잃게 생겼는데, 둘이서 싸우기나 하고 있니? 엄마가 아신다면 도와주세요. 재현이 소리쳤다. 엄마가 그렇게 현명하다면 뭔가 좀 해봐요.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다. 엄마는 은행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야. 엄마는 너희 어머니야. 어머니는 자식의 어리석음을 대신 갚아줄 수 없어. 엄마는 길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야.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약속할게요. 이제 더 이상 약속할 자격도 없어.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집을 잃을 각오도 해야지. 집안의 공기가 너무 답답해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식사 후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내가 가진 시골집의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아니, 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지점장과 직접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서연이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녀 명의의 집이 곧 압류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점장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나를 꽤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에요. 만약 상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는 통장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1,500만 원, 아플 때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었다. 여기요. 계약금입니다. 2주 후에 집을 되찾을게요. 확실하세요? 확실합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왜요? 밑바닥이 어떤지 스스로 알아야 하니까요. 나는 임시 보관 서류에 서명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은행을 나왔다. 나는 절대 여유롭지 않다. 하지만 만약 그 집이 압류된다면 내 손주는 어떻게 될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은 선선하고 달은 밝은데 내 마음은 차가웠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이번엔 아플 때 쓰려고 모은 돈을 며느리를 구하는 데 썼어요. 나중에 약 살 돈이 없으면 꿈에 나와서 내가 잘한 일인지 알려줘요. 알겠죠? 3일 후 내가 마당에서 채소를 씻고 있는데 대문에서 누군가 크게 불렀다. 경숙 씨. 법원에서 온 서류예요. 나는 손을 닫고 달려나갔다. 우편 배달부가 두꺼운 서류를 내게 건넸다. 나는 펼쳐보았다. 은행 측의 소송장이었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5,2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담보자산을 처분하겠다는 통지서가 동봉되어 있었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계약금을 일부 냈지만 기한이 너무 짧았다. 10일 안에 나머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파트는 봉인되고 경매에 넘어간다. 나는 아침을 거르고 차 한 잔만 마셨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점심때 나는 서연을 불러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엄마가 은행에 연기해달라고 했잖아요. 연기는 취소가 아니야. 사람들은 절차대로 일하지 약속 한마디로 멈추지 않아.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사채를 쓰려고 해도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요.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엄마는 다시는 너를 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회를 하나 줄게. 그녀는 절망의 눈빛에 한 줄기 희망이 번쩍였다. 뭐든지요. 말씀만 하세요.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남양주시 외곽의 한 집 주소를 적어주었다. 여기는 순희, 엄마의 오랜 친구 집이야. 그분은 세마지기 땅이 있지만 중병에 걸려 누워 있어. 엄마 대신 복순이를 일주일 동안 돌봐줘. 내가 잘하면 순희가 엄마에게 등기부를 맡겨줄 거야. 그걸로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어.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그저 그분을 돌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 하지만 순희는 성격이 까다로워. 엄마처럼 만만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쫓아낼 거야. 저 할 수 있어요. 맹세해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다. 가족의 신뢰를 저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머리를 숙여 남을 돌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내 마음은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가벼웠다. 오늘 오후 5시 버스야. 어서 가. 재현이에게는 말하지 마. 나중에 내가 말할게. 그녀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했다. 눈물도 미련한 인사도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내 당부가 적힌 수첩을 건넸다. 엄마, 만약 제가 못 해내면요? 그럼 이 집과의 인연도 끝난 거야? 나는 돌아섰다. 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일주일 후 순이에게서 손편지가 왔다. 떨리지만 또박또박한 글씨였다. 경수가, 내 며느리는 약하지만 성실하더라. 새벽 4시에 일어나 죽을 쓰고 마당을 쓸고 빨래도 한다. 내가 여러 번 시험해봤지만 다 참더라. 나는 자식이 없으니 며칠만 더 있으면 내 딸처럼 여길지도 모르겠다. 나는 편지를 읽고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다. 그날 밤 나는 재현과 마주 앉았다. 아들. 네. 엄마가 만약 서연이가 남양주에 가서 모르는 할머니를 돌보며 집을 되찾으려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재현이 놀라 멍하니 바라봤다. 뭐라고요? 내 아내는 자기 방식대로 속죄하고 있다. 그럼 넌 뭘 할 거니? 재현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쥐었다. 나는 그녀가 그냥 떠난 줄 알았어요. 그녀는 도망친 게 아니야. 갚으러 간 거지. 재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옷장 문을 열고 겉옷을 챙겼다. 엄마, 나도 거기로 갈래요. 나는 막았다. 아니, 그녀가 자기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 돌아오면 이렇게 물어봐. 힘들지 않았어? 라고. 엄마는 아직도 그녀를 믿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믿음은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썩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란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팔찌가 사라진 순간부터 진실을 알게 된 때, 동욱의 연루, 은행빚, 모든 것이 소용돌이처럼 이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나를 붙잡아주는 단 한 가지가 있었다. 나는 믿었다. 어머니가 살아있고 아직 버티고 있다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조금만 더 힘내렴.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 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열흘 뒤 토요일 아침 내가 마당을 정리하고 있을 때
대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슬리퍼 소리가 벽돌길을 따라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었다. 많이 여의었고 머리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피부는 까맣게 탔으며 손에는 낡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자를 끌어 물병을 테이블 위에 놓고 첫 잔을 따라주었다. 마셔. 서연은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잔을 떨며 들고 한 번에 다 마시고 내려놓았다. 일은 다 했어요. 순희가 말했다. 엄마도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지. 엄마가 시험해도 너는 견뎠어. 그건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엄마가 너를 아직 조금이라도 믿기를 바랐던 거지. 나는 한참 바라보다가 옷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행에서 빚이 모두 갚아졌다는 확인서와 등기부등본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집을 되찾았어.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돈 쓴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빌렸어. 시골집을 담보로 맡겼지.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엄마는 내가 해낼 거라 믿었으니까. 나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잠시 후 재현이 대문에서 들어왔다. 서연이 앉아 있는 걸 보고 멈칫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말문이 막힌 듯했다. 나는 끼어들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스스로 마주하게 두었다. 잠시 후 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과 재현은 방에 들어갔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알았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을 용기가 있다면 기회는 언제나 남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내가 옷을 개고 있을 때 재현이 내 방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엄마. 왜? 미안해요. 서연이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 내가 틀렸어요. 엄마에게 편을 들어달라고 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않고 그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살아있는 한 실수도 하게 마련이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엄마는 항상 내 뒤에 있을 거야. 재현은 울먹였지만 억지로 웃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사랑을 저한테 다시 빌려주실 수 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게. 그날 밤 나는 서연이 아이를 안고 방에서 자는 모습을 보았다. 재현은 옆에 앉아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런 광경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마치 꿈이 깰까 두려워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원에 나가 늙은 오이 몇 개를 따고 채소를 좀 잘라 찐물 냄비를 준비했다.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자 서연이 베개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나왔다. 엄마, 오늘은 시장 안 가세요? 아니, 오늘은 쉬려고. 내가 밥해. 엄마가 새로운 반찬 몇 개 더 가르쳐 줄게. 서연은 웃었다. 네, 엄마.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가자 나는 서랍을 열고 진짜 목걸이를 꺼냈다. 한때 가족을 무너뜨릴 뻔한 바로 그 목걸이였다. 나는 부드러운 천으로 닫고 다시 보관했다. 이번엔 철제 상자에 넣고 단단히 잠갔다. 도둑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어떤 것은 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을 뻔했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임을. 그날 오후 나는 마루에 앉아 뜨거운 차를 들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처마를 스쳤다. 순희가 전화를 했다. 경수가, 나 들었어. 서연이 돌아왔다며? 응, 돌아왔어. 아직도 화나? 이제 안 나. 이젠 그 애가 엄마를 다시 아프게 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순희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너 시어머니 노릇 제대로 한다. 나도 웃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됐지. 이 집을 위해 사는 거야. 이제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 서연이 돌아온 후 집은 다시 빛이 들어왔다. 더 이상 다툼도 경계하는 눈빛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평온함이란 가장 깨지기 쉬운 것임을. 작은 틈만 생겨도 산산이 부서진다. 어느 날 점심, 나는 손주 옷을 기우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있었다. 깡마르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서연이 엄마 맞죠? 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또다시 과거가 문을 두드린다. 무슨 일이죠? 그는 구겨진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동욱이 형이야. 걔는 잡혀갔어. 하지만 나한테 아직 3천만 원 넘게 빚이 있어. 서연이가 대신 갚아준다고 약속했어. 내가 이 집에 자주 오길 원치 않으면 알아서 해. 나는 봉투를 열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거짓말이야. 내 며느리는 동욱이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 입으로 약속 안 했으면 글로 했지. 여기.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서연의 이름과 서명, 최대한 빨리 틀한 현우 동욱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정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 자세히 살폈다. 공증도 확인도 없는 그냥 손글씨였다. 이 종이는 무효야.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 하지만 나를 찾는 조폭들에게는 가치가 있지. 진짜야.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음엔 당신 손주가 마당에서 무사히 놀 수 있을지 장담 못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눌렀다. 하루 줄게.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 답을 줄 테니. 그는 비웃으며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그의 마른 뒷모습을 바라봤다.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손주를 재운 뒤 나는 서연을 마당으로 불렀다. 또 하나의 빚이 생겼다. 이번엔 동욱이 형의 빚이야.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사람이 아직도 안 놔줘요? 아니, 이번엔 그 사람이 아니라 형이야. 내가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 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욱이 빚 독촉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제게 억지로 쓰게 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는 종이인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서명이 남아있다면? 엄마, 죄송해요.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마음이 화나진 않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엄마가 이 일을 처리할 거야. 하지만 이번엔 내가 엄마랑 같이 가야 해. 엄마는 내가 직접 믿음의 대가가 뭔지 눈으로 보길 원해.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연을 데리고 상호 집에 갔다.
상호는 심각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놈, 이름이 용호인데 예전에 몇 번 공갈 협박 전과가 있어요. 정식 채무 문서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두기에도 곤란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연이가 그 사람을 생명위협으로 고소 준비 중이라는 가짜 서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상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그날 오후 용호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를 집으로 들이고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요. 약속 지킵니다. 3천만 원. 그는 탐욕스런 미소를 지으며 급히 돈을 셌다. 하지만 그가 일어서기 전에 나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이건 당신을 고소하는 고소장 사본입니다. 다시 우리 집에 얼씬거리면 이 서류가 바로 경찰 손에 들어갈 겁니다. 용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당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곧장 가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다음엔 미리 경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급히 돈을 주머니에 넣고 말없이 떠났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차를 따라 건넸다. 끝났는지 아닌지는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마지막 문을 닫아야 해. 그날 밤 재현이 서연의 평온한 눈빛을 보고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디 갔었어? 엄마랑 같이 동욱이 일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아직도 그 사람 일이야? 아니, 이제 모든 걸 끝내려고. 재현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잠드는 걸 봤다. 그리고 알았다. 어둠의 한 조각이 물러났음을. 일요일 아침 나는 일찍 시장에 나가 돼지고기와 신선한 모닝글로리, 두부를 샀다. 정성껏 한 끼를 해주려 했다. 집에 제사가 있는 것도 누가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늘 우리 집이 정말 평온해졌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은 마당을 쓸고 재현은 두 달 내내 손도 대지 않던 복도 전등을 갈고 있었다. 작은 아이는 내가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키우던 고양이와 마당을 뛰어다녔다. 나는 잠시 멈춰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서연아, 채소 좀 씻어줘. 재현아, 이따가 불단 좀 닦아줘. 둘이 동시에 대답했다. 네. 나는 미소 지었다. 혹시 평온이란 게 이렇게 소박한 건 아닐까? 점심,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아무도 지난 일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기억하고 책임 있게 잊으려 애쓰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식사 중 재현이 뜻밖의 말했다. 엄마, 우리 몇 달 후에 다시 소박하게 결혼식 하려 해요. 제대로 다시 하려고요. 엄마 생각은 어때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고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두 볼이 빨개졌지만 웃고 있었다. 다시 결혼하든 안 하든 엄마는 강요 안 해. 하지만 이번엔 빚지지 말고 엄마 이름 팔아 돈 빌리지 않는다면 엄마도 참석할게. 아니면 집에서 손주나 볼 거야. 둘은 크게 웃었다. 나는 아이들 각자에게 고기 한 점씩 집어줬다. 기억해. 엄마는 더 이상 짊어지지 않을 거야. 오후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대문에서 누군가 불렀다. 상호였다. 경숙 씨. 전할 소식이 있어요. 나는 그를 집에 들이고 차를 내줬다. 그는 봉투 하나를 책상에 올려놨다. 그 용호, 동욱이 형인데 방금 잡혔어요. 다른 지역에서 노인 상대로 사기치다 다른 경찰한테 걸렸대요. 확인해보니 피해자 명단에 경숙 씨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제 지난 빚은 다 없어진 셈이니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의 빚은 종이로도 다 지울 수 없네요. 상호는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언제나 다 안고 사시네요. 내가 안 안으면 누가 안아줘요? 애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해요. 가르치고 지켜주지 않으면 불 속에 던지는 거나 다름없죠. 상호가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이제 좀 쉬세요.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나는 마당에서 뛰노는 손주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애가 클 때까지는 쉴 수 없죠. 아직 멀었어요. 저녁, 정리를 마치고 나서 서연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내 방에 들어왔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나는 열어보았다. 새로운 은 팔찌, 단순하지만 가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금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지만 엄마가 꼭 해줬으면 해요. 나는 팔찌를 들어 조심스럽게 손목에 끼웠다. 그래, 이 팔찌 엄마가 가질게. 하지만 내가 또 실수하면 바로 뺄 거야.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반짝이는 팔찌를 바라봤다. 작은 선물이지만 이번만큼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믿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평온해서. 늘 불안에 익숙했던 내가 이제는 이 고요함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바람이 살랑이고 별이 쏟아질 듯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편지였다. 남아서 집을 지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나는 다시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보, 보이죠? 나 해냈어요. 쉽진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등 뒤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손주가 고민형을 안고 눈을 비비며 다가왔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응, 할머니가 너랑 같이 앉으려고 기다렸지.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구나. 아이는 내 어깨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나는 멀리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이 세상에 나처럼 이미 잃어버렸다고 여긴 것들을 지키려는 노인이 남아있다면 가족이라는 것이 아직 구할 수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제는 남편 쪽 가족을 다시 만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는 거의 시댁에 가지 않았다.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기도 했고 괜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회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서연을 불렀다. 얘야, 엄마 옷 몇 벌만 챙겨다오. 엄마 시댁에 며칠 다녀올 생각이야? 서연은 놀라서 물었다. 엄마 혼자 가세요? 그래, 엄마 혼자 다녀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집안일을 스스로 해보게 하고 싶기도 하고. 재현이 그 말을 듣고 방에서 나왔다. 엄마, 시댁에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우리 집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알리고 싶고,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다시 찾으려고 해. 몇 년 동안 손도 못 댔거든. 재현이 머리를 극적였다. 그 논 옆에 있는 땅이요? 그래, 나중에 손주에게 물려주려고. 그 아이가 빈손으로 자라게 둘 수는 없지. 그날 점심, 나는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다.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형수인 복순이 마당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오자 그녀는 놀라서 말했다. 어머, 경숙 아니야. 몇 년 만에 얼굴을 보네.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야. 이제야 올 기회가 생겼네. 그녀는 나를 집으로 이끌며 부엌 쪽으로 소리쳤다. 지혜야. 와서 경숙 이모 좀 모셔라. 나는 낡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편이 떠난 뒤로도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고 조용했다. 차를 몇 잔 나눈 후 나는 본론을 꺼냈다. 복순 씨, 오늘 온 김에 집 뒤 땅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싶어. 복순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그 땅은 남편이 남겨준 거잖아? 맞아. 그런데 내가 그동안 서류를 안 해놔서 남들이 탐내고 있어. 이제는 제대로 정리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사촌 동생이 그 땅에 소 먹일 풀을 심고 싶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니까 못 준다고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류 복사본 좀 줘. 내가 내일 면사무소에 다녀올게. 그녀는 동의했다. 잠시 후 복순의 딸 지혜가 나를 윗방으로 안내해 낮잠을 자게 해주었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이모, 이모네 집 일 들었어요. 그 땅 지키기 쉽지 않을 텐데.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는 거지. 다른 아주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그런 일 당하면 바로 쓰러지시던데 우리 엄마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그날 오후 나는 면사무소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뗐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났다. 젊은 공무원이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다시 하시는 게 맞아요. 서류 잘 챙기세요. 요즘은 다툼이 많으니까요. 나는 웃었다. 네, 나는 남이 가져가는 게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운 건 내 자식과 손주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야 할까 봐다. 저녁에는 복순네 집에 머물렀다. 두 노인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재현, 서연, 손주 이야기를 물었다. 나는 모두 솔직히 이야기했다. 목걸이 일까지도. 세상에, 그런 일도 견디셨다니? 살아 있으니 견디는 거지. 소란 피우면 누가 수습해. 복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엔 너 정말 미웠어.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요? 너무 잘하니까. 뭐든 다 맞게 하고. 그런데 지금 보니 정말 대단해. 집을 지켜내는 게 제일 힘든 일이야. 나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젠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집만 지키면 돼.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버스를 탔다. 손에는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뿌리 한 조각을 다시 찾아온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은 빨래를 하고 있었고, 재현은 창문을 닫고 있었다. 손주는 혼자 놀면서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들어가서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제부터 그 땅은 너희들의 거야. 잘 지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재현이 다가와 서류를 보고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지금까지 지켜낸 게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는 웃었다. 엄마는 너희의 존경이 필요하지 않아. 엄마는 너희가 착하게 살길 바란다. 그래야 엄마가 나중에 편히 눈을 감지. 말을 마치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오래간만에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오랜만에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아직 지키고 있으니 아직 이긴 거야. 그날 밤 나는 손주의 낡은 옷을 꿰매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키 크고 멀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선물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여기가 경숙 할머니 댁 맞나요? 나는 바늘을 내려놓고 나갔다. 내가 경숙인데 누구시죠? 그는 정중하게 웃었다. 저는 강호라고 예전에 동욱이랑 같이 일하던 사람입니다. 동욱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나는 바로 말을 끊었다. 선물은 두고 가세요. 나는 동욱이 아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받아요. 강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다른 일도 있어서 왔어요. 동욱이가 잡히기 전에 돈을 남기면서 꼭 할머니께 직접 전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맡았다가 이제 약속을 지키려는 겁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돈이요?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금 거래로 번 돈인데 합법적이진 않지만 할머니께 돌려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일종의 사과라고 합니다. 나는 손을 꽉 쥐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는데 8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 강호는 잠시 당황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안 받으시면 아까워서. 나는 다가가 대문을 열었다. 동욱이한테 전해.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고 믿음이야.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 강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떠나자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서연이 구석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그 아이는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엄마, 저 들었어요. 그래, 난 그 사람이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람을 잡아넣으면 모든 잘못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그 잔재는 때로는 그 자체보다 더 오래 남아.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부탁이에요. 나중에 동욱과 관련된 사람이 찾아오면 저 그 사람들 안 만나게 해주세요. 저 이제 더는 강할 자신이 없어요. 엄마가 사람들이 오는 걸 막을 순 없지만 엄마가 너한테 버티는 법을 가르쳐 줄게. 아무도 너를 다시 쓰러뜨릴 권리는 없어.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날 밤 나는 정리를 마치고 나와서 현관 계단에 앉았다. 재현이 늦게 퇴근해서 오자마자 달려왔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응, 동욱 친구가 와서 돈을 갚고 갔어. 갚았다고요? 그래. 하지만 엄마는 안 받았어. 재현이 내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몇 달 전만 해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알아. 하지만 넌 이제 몇 달 전 그 재현이 아니잖아. 아이가 조용히 웃었다. 엄마가 이렇게 강한 모습은 처음 봐요. 언젠가 엄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두려워요.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집을 지킨다는 건 책상을 치며 소리치는 게 아니야. 집을 지킨다는 건 폭풍이 와도 도망가지 않는 거야. 그게 다야.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할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실 서랍을 조용히 정리했다. 먼지 쌓인 옛 앨범을 찾았다. 펼쳐보니 서연과 재현의 결혼사진, 아기 100일 사진, 그리고 내가 손주를 안고 웃는 사진이 있었다. 엄마가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 엄마가 가지고 있었지. 우리가 아직 잘못을 저지르기 전을 기억하려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버티게 해서. 엄마는 너 때문에 버텼어. 엄마는 내가 자라서 돌아봤을 때 어린 시절이 부모 싸움과 할머니의 눈물로 가득하길 원치 않았어. 엄마는 저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아이를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용서는 오래전에 했지. 하지만 다시 믿는 건 아직 멀었어.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잘못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홀가분함이었다. 그날 오후, 재현이 일찍 돌아와 아이를 안고 갑자기 말했다. 엄마, 우리 오늘은 샤브샤브 해요. 집이 폭풍을 이겨낸 기념으로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걸로 축하하려면 엄마가 냄비 2개는 끓여야겠다. 온 가족이 웃었다.